여러분, 소형차 한 대 살 돈으로 자전거를 산다면 믿으시겠어요? 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더 기가 막힌 건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제품들이 나오자마자 동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같은 제품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가격을 내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산업이 스스로를 파괴한 이야기죠. 건강한 취미가 어떻게 부자들만의 놀이터로 변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 붕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걸 바꿔놨죠. 사람들은 집안에 갇혔고 헬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실내 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은 대안이 있었어요.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하고 야외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었거든요. 대중교통 대신 출퇴근할 수단도 필요했습니다. 감염 위험 없이 이동하려면 자가용이나 자전거밖에 없었죠. 자연스럽게 자전거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5월 한 달 동안 전기 자전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5% 뛰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 매장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어요. 주문해도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과열됐죠.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한몫했습니다. 면역력 키우려면 운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거든요.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탄소 배출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였으니까요. 자전거는 그 시대의 완벽한 상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전거 업계의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전거 제조사들이 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을 구조적 변화로 착각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특히 고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수천만 원대 제품도 예약 완판되니까 가격을 더 올려도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업계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는 1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실물도 안 보고 예약했다고 합니다. 사진 몇 장만 보고 결제하는 게 당연했대요. 어떻게 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이때부터 브랜드들의 오만함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산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은 거예요. 시장이 영원히 이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산량도 대폭 늘렸습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부품 주문을 2배, 3배로 늘렸죠.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예전 생활로 복귀했습니다. 자전거에 잠깐 관심 가졌던 사람들 대부분이 떠났어요. 요가학원 다시 다니고 수영장 가고 헬스장 등록하기 시작했죠. 시장에는 갑자기 재고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전거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였어요. 국내 1위 업체인 삼천리 자전거가 2023년에 67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코로나 때 벌어들인 돈을 다 까먹은 겁니다. 2위 업체 알톤 스포츠는 매출이 전년 대비 17%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업계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걸 영구 고객으로 착각한 겁니다. 팬데믹 때 자전거 탄 사람들 대부분은 진짜 자전거 애호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할 게 없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탄 거였죠. 관광객을 주민으로 착각하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 건물들이 텅 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첫 번째 오판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배경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인상폭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물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수직 상승이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스피드라는 브랜드의 치젤 컴프 모델이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예요. 이 제품이 6년 전에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250만 원까지 올랐어요. 같은 제품인데 말이죠. 진짜 오른 겁니다. 최상급 모델은 더 심했습니다. S웍스 타마크 모델은 4, 5년 사이에 가격이 50% 이상 뛰었어요. 1,000만 원대였던 게 1,000원을 넘어섰죠. 또한 자전거 기술이 50%나 발전했을까요? 아닙니다. 프레임 소재도 같고 디자인도 비슷하고 성능 차 크지 않았어요. 단지 분위기가 좋으니까 올린 겁니다. 소비자들이 사니까 계속 올렸죠. 브랜드들이 위험한 도박을 한 거예요. 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랙, 캐논, 자이언트 모두 가격을 크게 올렸어요.
업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부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시마노의 고급 구동계 세트가 2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100만 원대였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이유는 탐욕이었어요. 시장이 과열되니까 더 많이 벌고 싶었던 겁니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니까 가격을 최대한 올린 거죠. 과연 이 가격 인상이 정당했을까요?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희소성을 내세우며 가격을 올리던 회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 재고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할인율로요. 이게 두 번째 문제의 핵심입니다. 영원무역이 인수한 스위스 브랜드 스캇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보유한 자전거 재고가 7,400억 원어치라고 해요. 7,40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중소기업 몇 개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걸 팔기 위해 20%에서 40%까지 가격을 내렸어요. 수천만 원 하던 제품들을요, 1,500만 원짜리를 9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주죠.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물건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보여주는 수치예요. 스캇의 경우 2021년에는 3.4회였는데 작년에는 2.3회로 떨어졌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2021년에는 1년에 3, 4번 재고가 회전했는데 지금은 2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콜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710만 원짜리 제품을 40% 깎아서 474만 원에 팔고 있어요. 316만 원이나 할인한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콧대 높던 해외 브랜드들이 전부 할인에 뛰어든 건 정말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브랜드들은 절대 할인 안 하거든요. 그게 명품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롤렉스나 에르메스가 왜 세일 안 할까요? 그들의 가치는 희소성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내리는 순간 그 가치가 무너져요. 40% 할인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매긴 가격에 거품이 있었다고 자백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의 진짜 가치는 훨씬 낮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가로 산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니까요. 1천만 원 주고 산 자전거가 6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가로 안 삽니다. 다음 할인만 기다리게 되죠. 어차피 몇 달 뒤면 세일하겠지 하는 생각이 박히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려워요. 명품이라는 건 가격이 내려가는 순간 더 이상 명품이 아닙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간과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재고를 처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기업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겠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문화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자전거 계급론이죠. 이게 세 번째 문제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이 기묘한 문화를 알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계급도는 성능이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으로만 서열을 매겨요. 성능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브랜드만 보는 겁니다. 프레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동계 부품에도 엄격한 등급이 있어요.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은데 가격 차이는 엄청납니다. 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브랜드 바퀴 달면 무시당해요. 고급 카본 바퀴 달아야 인정받죠. 안장, 핸들, 페달까지 모든 부품에 서열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빨리 달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싸고 멋져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더 좋은 장비로 바꾸라는 압력이 생겨요. 기변 압박이라고 부르죠. 기종 변경, 즉 더 비싼 자전거로 바꾸라는 압력입니다. 동호회 모임 나가면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입문용 자전거 타고 동호회 가면 무시당하거나 소외됩니다. 직접적으로 무시하진 않아도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대화 주제는 어디 갔다가 아니라 뭘 탔다로 바뀝니다. 한강 어디 갔다는 얘기보다 누가 새 자전거 샀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과시와 허영이 순수한 열정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거대한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로드 자전거에 관심 생긴 평범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기 어울리려면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겠구나. 시작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장은 점점 작아지죠. 소수의 부유한 마니아들만 남게 됩니다. 잠재 고객들은 완전히 소외됩니다. 이게 바로 하이엔드 자전거 시장이 망한 이유예요. 동호회는 과시할 상징이 필요했고 브랜드는 이 욕망을 부채질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강화한 거죠.
브랜드는 더 비싼 제품을 내놓고 동호회는 그걸 사서 과시하고, 그러면 브랜드는 더 비싼 걸 내놓는 악순환이었어요. 끝없는 악순환이 시장 진입 비용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새로운 피가 들어올 수 없게 됐어요.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스스로를 고립시킨 시장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하이엔드 시장이 무너지는 동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따릉이의 성공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따릉이가 단순한 자전거를 넘어선 걸 알 수 있어요. 2014년 5월까지 누적 이용 건수가 1억 9천만 건입니다. 서울 시민 한 명당 평균 20번 탄 셈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하루 평균 50만 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일에는 더 많고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률이 최고조에 달해요. 더 중요한 건 이용 패턴의 변화입니다. 보통 비수기라는 1월에서 4월 사이 이용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따릉이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따릉이가 주말 레저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 교통수단이 된 거죠. 버스나 지하철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따릉이는 고가 자전거 시장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저렴하고 누구나 타고 실용적이에요. 1시간에 1,000원입니다. 정기권 끊으면 한 달에 5,000원이고요. 누구나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가격이죠. 따릉이 사람들 사이에는 계급론 같은 게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노란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전부예요. 누가 어떤 옷 입고 타든 어떤 가방 메고 타든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타면 됩니다. 이게 진짜 대중교통의 모습이죠. 자전거 시장의 배타성에 대한 반박은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러닝 열풍이죠. 현재 우리나라 러닝 인구가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때 성장했지만 지금도 인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러닝 크루가 전국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한강변에 나가보면 저녁마다 수백 명이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러닝의 가장 큰 무기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어요.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러닝화 계급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나이키 신든 아디다스 신든 국산 브랜드 신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편하게 뛰느냐예요. 문화는 개방적이고 목표는 개인의 건강과 함께 뛰는 즐거움에 맞춰져 있죠. 초보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 나온 사람한테 천천히 뛰자고 배려해줘요.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함께 뛰면서 서로 응원하고요.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신사에서 러닝화 검색량이 전년 대비 53%나 늘었어요. 관련 용품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러닝복, 러닝 양말, 러닝 가방까지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진입 비용은 낮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건강과 운동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요. 고가 자전거가 실패한 건 수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제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은 운동을 포기한 게 아니라 비싼 자전거를 포기한 겁니다. 다른 선택지를 찾은 거죠. 러닝과 따릉이의 성공은 소비자들의 명확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배타성과 지위 상징 대신 접근성과 실용성을 선택한 거예요. 자전거 산업은 고객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과 이동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1%의 고객에게 집중하느라 99%의 사람들을 외면한 결과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500만 원 이상 하이엔드 자전거 시장은 전체의 5% 미만이에요. 나머지 95%는 100만 원 이하 제품을 찾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들은 그 5%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익률이 높으니까요. 한 대 팔아서 버는 돈이 크니까 그쪽만 본 겁니다. 95%의 잠재 고객은 방치됐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이 없으니까 아예 자전거를 포기하거나 중고를 찾았죠. 자전거는 본래 대중의 것이었습니다. 출퇴근하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수만의 사치품이 됐죠. 이 전환이 일어난 건 최근 10년 사이입니다. 브랜드들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좁힌 거예요. 마케팅 전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고 모델은 전부 프로 선수나 극한의 코스를 달리는 전문가들이에요. 일반인이 출연하는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죠. 이건 평범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카탈로그를 펼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알프스 산맥, 사하라 사막 같은 극한 환경이 배경이에요. 동네 한강변이나 출퇴근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품 설명도 전문 용어로 가득합니다. 초보자가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이게 의도적인 전략이에요. 어렵게 만들어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겁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전략은 시장을 축소시킵니다.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대안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실용적이고 저렴한 제품으로 대중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브랜드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익률 때문입니다. 1천만 원짜리 자전거 한 대 팔아서 버는 돈이 만 원짜리 10대 팔아선 돈보다 많아요. 관리도 편하고 이미지도 좋고 마진도 높죠.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살 행위였어요.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대신 작은 파이에서 큰 조각을 가져가려 한 겁니다. 문제는 그 작은 파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였죠. 신규 고객이 유입되지 않으니까요. 기존 고객들도 하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질린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가 자전거에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자전거는 평생 간다. 한번 제대로 사면 계속 쓸 수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말들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중고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년 전 1천만 원에 산 자전거가 중고로 300만 원에도 안 팔려요. 70% 가치 하락입니다. 중고차보다 감가상각이 심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제품이 계속 할인되니까 중고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신품을 40% 할인해서 600만 원에 파는데 누가 중고를 300만 원에 사겠어요? 투자 가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명품 시계나 한정판 스니커즈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기도 해요. 하지만 자전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는 순간 중고가 되고 중고가 되는 순간 절반값이 됩니다. 지금은 절반도 안 되죠. 평생 간다는 말도 반은 거짓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평생 갈 수 있어요. 카본 프레임은 관리만 잘하면 수십 년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품 규격이 계속 바뀌어요. 새로 나온 부품은 예전 프레임에 안 맞습니다. 수리하려고 해도 부품이 단종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 몇 년 지나면 고철이 됩니다. 자전거 산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자전거는 필요하고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산업 전체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이엔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용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요. 창고에 쌓인 7천억 원어치 재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업계가 저지른 실수의 증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다시 대중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